사별 후에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커다란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 온몸이 떨렸다. 남편과 사별하고서 늘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에 닿기만 해도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 후 3년 정전된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사람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 기분은 저의 몸을 떨게 만들었죠. 매일 외로운 나날을 지냈던 제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어도 된다는 느낌을 제게 전해줬어요. 저는 이 사람과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정선입니다. 올해 61세죠.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와 함께 꾸렸던 이 작은 카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외곽 국도변에 자리 잡은 우리 카페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 5개에 의자 18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나무 선반에는 커피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위에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카페 문을 닫았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손님을 맞을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서 있던 커피 머신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깔을 바꿨는데 저에게는 모든 게 회색빛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차를 우리고 있는데 국도변 주유소에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주유소 직원들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기름 호스를 감는 모습도 바닥을 청소하는 모습도 마치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계속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걸까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주유소 직원들을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기름 넣으러 갈 때나 마주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된 후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 남자가 주유소 앞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꽃들이 시들까봐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성실한 사람 같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나눴던 사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졌어요. 이제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3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제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시계 바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3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오다니요. 주유소에서 보던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아마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님을 맞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동안 아무도 제 상태를 걱정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집으려 했는데 자꾸 놓칠 것 같았어요. 겨우 물을 따라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동정인지 친근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의인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쯤 되면 카페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주유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들러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3년 동안 혼자였는데 갑자기 매일 손님이 오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6시 반이 되면 자연스럽게 커피 머신을 켜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른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3년 동안 혼자 중얼거리기만 했는데 누군가와 주고받는 말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보거나 제가 하는 일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치 이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는 하시나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누구도 제 끼니를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보통 빵 한 조각 정도만 먹어요. 그럼 제가 가끔 뭔가 가져와도 될까요? 저도 혼자 사는데 많이 만들 때가 있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겠다고 하다니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그는 정말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김밥이었는데 정성스럽게 싸운 게 보였어요. 한 입 먹어보니 짠맛이 딱 맞았습니다.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서툴지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죽고 난 뒤 처음으로 내 상태를 물어준 사람이라는 거요. 그 첫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일주일쯤 계속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 낡은 털모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남편의 털모자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 쓰던 바로 그 모자였습니다. 회색빛 털실로 짠 소박한 모자였지만 남편이 가장 아꼈던 것 중 하나였어요. 어디서 이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자를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아마 남편이 떠난 후 정신이 없을 때였을 거예요. 창고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것을 만진 것처럼요. 이런 건 함부로 못 버리죠. 그 말을 하면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털모자를 건네는 손가락 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찾아준 것뿐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 모자를 받아들었습니다. 3년 만에 만지는 남편의 체온이었어요. 물론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여전히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커피 안 드시고 가세요? 아, 네. 오늘은 그냥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는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소중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잠깐 놓칠 뿐이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털모자를 꼭 껴안고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털모자를 베개 옆에 두고 계속 바라봤어요. 남편이 그 모자를 쓰고 웃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겨울마다 그 모자를 쓰고 눈사람을 만들어주던 모습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그 남자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을까요? 왜 손이 떨렸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소중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같았어요. 누군가 잃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더 조심스러웠고 말수도 적었어요. 어제는 고마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건드려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도 뭔가 소중한 걸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뭔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거였고, 그래서 털모자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뤘던 거였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어요. 바람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거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죠.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카페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고 에어컨도 꺼졌습니다. 순간 너무 조용해져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손전등을 찾으려고 더듬거리고 있는데 카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밤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그 남자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랜턴과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불이 다 나갔던데요. 숨이 가빠 보였어요. 아마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밤에 저를 걱정해서 왔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날씨에 왜 냉장고 음식들 다 상할 텐데요. 제가 아이스박스 가져왔어요. 정말로 큰 아이스박스를 끌고 왔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옮기는데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창고로 가시죠. 창고는 카페보다 조금 더 시원했어요. 그곳에서 랜턴을 켜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부채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거라도 있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부채질을 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풍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랜턴 불빛이 창고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기 언제쯤 들어올까요? 아마 내일 아침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부채질을 계속했습니다.
제 쪽으로 바람이 오도록 각도를 맞춰서요. 저도 그를 향해 부채질을 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갑자기 제 부채가 그의 부채와 부딪혔습니다. 깜짝 놀라서 부채를 놓치려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에 닿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 따뜻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서 가슴까지 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금세 손을 놓았어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부채가 떨어질까 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까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랜턴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정선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동안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했었는데요. 네.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그 질문이 의외였어요. 오히려 저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혀요. 오히려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와야 제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태풍은 계속 몰아쳤지만 창고 안에 우리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의 손이 기억하고 있는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손목이 계속 따끔거렸어요. 아니, 따끔거린다기보다는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꾸만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의 손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으면 6시 반에 커피 머신을 켰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올 시간이 다가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제가 싫었어요. 결국 카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친 채로 숨어 있었어요. 6시 반이 되자 정말로 그가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선 씨, 괜찮으신가요?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기다리더니 그는 그냥 갔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틈으로 보니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페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천천히 주유소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를 피하고 있는 건데 정작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나흘째부터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새벽 6시 반이 되어도 카페 앞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계속 밖을 내다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를 피하려고 문을 닫았는데 정작 그가 오지 않으니 더 외로웠어요. 새벽 시간이 이렇게 길고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있던 시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용기를 내어 주유소 앞까지 나가봤습니다. 그는 거기 있었어요.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어두웠고 움직임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카페에 안 오시네요. 바보 같은 말이었어요. 제가 문을 안 열어줬으니까 못 온 거잖아요.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실수한 건 저였는데 그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오히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상해졌나 봐요. 3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있는 게 좋아지니까 무서워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진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걸요. 그의 말에 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도 될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카페로 왔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 이어졌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수리기사를 불러도 부품이 없어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도 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어요. 카페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 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자꾸 어지러워하는 걸 봤나 봐요. 얼굴이 너무 빨갛네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더울 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머리가 띵했습니다. 몸도 축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손님도 없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누군가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는 게 느껴졌어요.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제 집 침실이었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젖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카페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119를 부를까 했는데 열이 너무 심해서 일단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몇 시예요? 저녁 8시쯤 되었어요. 5시간 정도 주무셨네요. 5시간 동안 제가 정신을 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제 곁에 있었던 건가요? 침대 옆 탁자를 보니 해열제와 물컵, 그리고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약국에서 해열제 사고 죽도 끓여왔어요. 열이 내리면 조금씩 드세요. 남편도 제가 아플 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괜찮으니까 가셔도. 아직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갈게요. 그는 다시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이마에 닿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아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아팠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당신도 혼자 사시나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가족은? 옛날에 있었죠. 그 말에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되자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확인해 볼게요. 일어서려는 그를 보니 갑자기 혼자 있기가 싫어졌어요. 조금만 더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는 제 이마에 손을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의 손이 이마 위에 있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이 내린 후에도 그는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으시면 이제 가봐야겠어요. 마침내 그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기다려보세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혼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혼자 아픈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아프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 들어요. 정선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나댄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간병하고 혹시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줬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는 조용히 제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제 이마를 만졌어요. 아직 조금 뜨거우네요. 그의 손이 이마에서 천천히 뺨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요. 정선 씨,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보였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얼마나 오래요? 5년 정도 됐나요? 저보다 더 오래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도 저처럼 외로웠을 텐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살짝, 정말 살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사별 후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커다란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고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속에 담긴 마음이었어요. 말없이 나눈 위로, 눈으로 건넨 용기,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도 된다는 허락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이런 제가 무서워요. 남편을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괜찮아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다시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당신 손보다 더 따뜻한 게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죠? 그건 바로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당신 마음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의 손길도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더 따뜻했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긴 거였어요. 그런데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어요. 그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5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예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김민수? 이제야 그에게 제대로 된 이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함께 살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카페는 어떻게 하죠? 카페는 그대로 운영하시면 돼요. 저도 주유소 일은 계속할 거고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카페 2층 살림을 정리해서 주유소 옆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방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지내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제 생활 패턴을 배려해줬어요. 아침에는 여전히 6시에 일어나서 카페로 갔습니다. 민수 씨도 6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러 왔고요. 예전과 똑같았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당신도 오늘 하루 화이팅이에요. 작은 대화였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민수 씨가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줬습니다. 남편도 요리를 해줬지만 민수 씨 요리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라면밖에 못 끓였는데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후 요리하는 법을 새로 배웠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카페와 주유소에는 매일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민수 씨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도 아내를 잃었구나. 그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다시 사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요. 맞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서로를 아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점점 진짜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선 씨, 네, 사랑해요. 민수 씨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61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그날 밤 느꼈던 그 깊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당신 손보다 더 깊었던 건 내 고요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사랑이었어요.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졌을 때처럼 따뜻했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주유소와 카페에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우리는 매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영등포 콜라텍에서 벌어지는 춤바람에 미친 황혼의 그녀들. 그곳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에게 되었다는 말.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요 근래 제가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저의 판단력이 흐려져 생긴 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선옥, 올해 67세죠. 그동안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왔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혼자 밥 먹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옆집 나은자가 갑자기 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목소리부터가 뭔가 다르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은자가 평소와 다른 화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까지 발라서요. 언니, 그러다 진짜 우울증 와요. 나랑 콜라텍 한 번만 가봐요. 콜라텍이라니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춤이 뭐라고,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는데? 하지만 은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 거기 할머니들 진짜 멋있어요. 70대인데도 춤추면서 웃고 떠들고 그게 진짜 사는 거 아닐까요? 은자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면 항상 무표정한 얼굴만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도 이 나이에 춤은 좀 그렇지 않아? 언니, 한 번만요. 정말 한 번만. 안 맞으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결국 저는 은자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가본 적 없는 콜라텍이라는 곳으로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로 향하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설렘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죠.
영등포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영등포 댄스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언니 가요. 은자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트로트 음악이 쿵쿵 울려 퍼졌어요. 무지개색 조명이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기서 춤추는 분들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추는 춤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저렇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은자가 제 팔을 잡고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콜라텍 안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젊은 남자와 춤을 추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언니 저기 봐요. 저분은 올해 75인데 매주 나와요. 은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할머니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파마머리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춤 실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발걸음도 경쾌하고 몸짓도 우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이번엔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춤춰보는 시간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은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고 끌었어요. 언니 가요. 한 번만 해봐요. 아니야, 나는 안 돼. 춤을 모르는데 어떡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자가 저를 무대 앞으로 밀어냈거든요. 무지개 조명이 저를 비추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춤추는 할머니가 제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냥 음악에 맞춰 움직여봐요. 저는 어색하게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왼발 오른발도 헷갈리고 리듬도 맞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제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대학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음악교육과 학생이었던 저는 지휘봉을 들고 무대에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설렘과 떨림,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슬픔을 억지로 참았었죠.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조차 사치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트로트 음악에 맞춰 어설프게 춤추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잘하세요. 멋져요. 이런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한 곡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제 마음은 이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뭔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린 기분이었어요. 은자가 제게 다가와 물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울면서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아름답다니. 언제부터 누군가가 저를 아름답다고 했었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첫 춤 이후로
저는 콜라텍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날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며칠 뒤 은자가 또 찾아왔죠. 언니, 오늘도 가요. 춤추는 언니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조금 더 나은 옷을 골라 입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콜라텍에 도착하니 지난번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어머, 지난번에 울면서 춤추시던 분 아니에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런 말들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무대로 향했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악에 몸을 맡겼죠. 조금씩 리듬도 익숙해지고 다른 분들의 동작도 따라할 수 있게 됐어요. 한 곡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댄스 강사를 하고 있는 류진우라고 합니다. 댄스 강사라니.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춤을 너무 못 춰서 지적하러 온 건가 싶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전에 무용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음악을 전공했었는데. 아, 역시 그렇군요. 선생님이 춤출 때 감정이 몸에서 느껴져요. 일반 분들과는 확실히 다르세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다니 낯설면서도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아니에요. 정말 특별해요. 춤이 살아있어요. 류진우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춤이 살아있다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자도 옆에서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시니어 댄스 대회에 나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댄스 대회요? 네. 요즘 시니어 분들을 위한 댄스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댄스 대회라니. 67세에 무슨 대회를 나간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춤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 레슨을 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류진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냥 묻혀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류진우가 준 명함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 불러준 게 은퇴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학교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할머니, 아줌마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웃다가 또 울었어요. 이상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꽉 막혀있던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류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만났던 김선옥입니다. 아,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가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개인 레슨 정말 해볼 수 있을까요? 첫 개인 레슨은 콜라텍 옆에 있는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울이 온 벽면에 붙어 있고
전문적인 음향시설까지 갖춰진 곳이었어요. 류진우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기본기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류진우는 정말 친절했어요. 제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봐주고 틀린 부분은 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 주기도 했죠. 선생님은 정말 감각이 좋으세요.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들떴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요? 가족들은 제가 늙었다고만 했는데 류진우는 제 가능성을 봐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레슨을 받고 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몸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리듬감도 늘었어요. 그때 류진우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때요? 시니어 댄스 대회 준비 과정을 제대로 밟아보시죠.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의상,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집중 레슨까지 포함해서요. 30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류진우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히 상위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저는 결국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은퇴금에서 꺼내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거든요. 대회 준비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전용 의상을 맞춰 입고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예쁘게 해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까지 해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봐야겠어요. 류진우가 제안한 유튜브 영상 촬영. 처음엔 무서웠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제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영상 속 저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 같았어요.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렀죠. 선생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류진우가 보여준 댓글들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춤 정말 멋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프로모션 영상도 만들고 더 큰 무대를 준비해 봐야겠어요. 류진우의 제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프로모션 영상 제작에 500만 원, 더 고급 의상과 소품에 200만 원, 그리고 방송 출연을 위한 특별 준비 과정에 1000만 원. 선생님 실력이면 방송에도 나갈 수 있어요. 진짜 스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스타라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67세의 스타가 될 수 있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죠. 류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처음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결국 8500만 원까지. 거의 제 은퇴금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실에 나가서 춤을 추고 영상을 찍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마치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선생님, 곧 큰 방송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준비 많이 하셔야 해요. 류진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꿈을 꿨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서 춤을 추는 제 모습을. 그런 날이 정말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연습이었습니다. 류진우와 함께 새로운 안무를 배우고 방송 출연을 위한 특별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정말 훌륭하세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의 칭찬에 저는 또 한 번 기뻤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 연습실에 놓고 온 것 같았습니다. 다시 콜라텍으로 돌아가야 했죠. 건물 입구에 도착해 보니 이미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뒷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나 싶어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무대 뒤쪽 휴게 공간으로 향하는데 어디선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휴대폰을 찾으려고 그쪽으로 가다가 무의식 중에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요즘 어때? 김선옥 할머니 말이야.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제 이름이 나왔거든요. 누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벽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그 여자 완전히 넘어갔지. 은퇴금 다 뽑게 했잖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금을 다 뽑게 했다니. 누가 저한테 그런 걸 했다는 말인가요? 시니어들은 정말 쉬워. 외롭고 돈 있고 다루기 쉽거든. 그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지만 분명 아는 목소리였어요. 더 듣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처음엔 좀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라고 몇 번 불러주니까 완전히 녹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뭘 해달라고 해도 다 해줘.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류진우뿐이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더 들어봤어요. 8,500만 원이면 꽤 쏠쏠한데 다음엔 또 누구 타겟으로 잡을 거야? 콜라텍에 돈 많은 할머니들 많잖아. 그 중에서 외로워 보이는 사람 하나 더 골라봐야겠어. 류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 부드럽고 정중했던 목소리가 지금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그 할머니 진짜 순진해.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완전 믿더라고. 방송국이 어디 있어? 그냥 적당히 둘러댄 건데.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방송 출연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댓글들도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제가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정 연기도 잘해야 해. 감동받은 척, 칭찬하는 척. 그래야 돈을 계속 뽑아내지. 감정 연기라니. 그동안 류진우가 보여준 모든 관심과 칭찬이 전부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제 춤을 보고 감동받았다던 그 표정도,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해주던 태도도 모두 가짜였던 거죠. 다음 주에 또 레슨비 달라고 해봐야겠어. 뭔가 그럴듯한 이유 만들어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설렜던 마음들, 새로운 꿈을 꾸며 잠들었던 밤들,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제 휴대폰을 찾는 것도 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야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1시간 넘게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식으면서 머릿속이 차분해지더라고요. 5분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류진우 같은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시니어들을 상대로 한 사기 수법, 댄스 레슨을 빌미로 한 금전 편취,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류진우를 역으로 속이는 방법을 말이죠. 그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다면 더 큰 돈으로 유혹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바꿔야 했어요. 김선옥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거든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가발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는 평소 입지 않던 고급 정장도 구입했어요.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변신을 시도해 봤습니다. 짧은 가발을 쓰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까지 끼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목소리도 연습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차분하게 말하는 법을 익혔죠. 새로운 정체성도 만들었습니다. 조나리라는 해외 거주 한국인 투자자, 실버 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업가라는 설정이었어요. 명함도 제작했고 그럴듯한 회사 이메일 주소도 만들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류진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물론 제 목소리가 아니라 조나리의 목소리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류진우 강사님이시죠? 저는 해외에서 투자업을 하고 있는 조나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류진우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그럴 수밖에요. 한국의 실버댄스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실버댄스 시장이요? 네.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 전문가이신 강사님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서요. 50억이라는 말에 류진우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만남 장소는 시내 고급 호텔 라운지로 정했어요. 그런 곳에서 만나야 더 믿을만해 보이겠죠. 류진우도 돈 냄새를 맡았는지 바로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 당일 저는 완벽하게 조나리로 변신했습니다. 가발을 쓰고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거울을 봐도 김선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호텔 라운지에 도착해 보니 류진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차림이었어요. 정장에 넥타이까지 맸더라고요. 아마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했겠죠. 조나리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류진우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하게 했고요. 한국 실버댄스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어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류진우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얼마나 외롭고 돈이 많고 속이기 쉬운지에 대해서요. 물론 그는 그걸 시장의 기회라고 표현했지만 말이에요. 보증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류진우가 서류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을 때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걸려든 거였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제가 당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류진우가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제 얼굴 직접 보시겠어요?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류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김선옥? 안녕하세요, 류진우 씨. 아니, 사기꾼 류진우 씨.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움켜쥐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거예요. 류진우가 제 정체를 알아본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넣어둔 상태였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사기꾼을 붙잡고 있습니다. 증거품까지 가지고 있어요. 김선옥 씨, 이거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류진우가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5분도 안 되어 경찰들이 호텔 라운지로 들이닥쳤습니다. 류진우는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둔 상태였죠. 류진우 씨 맞습니까?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류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사기꾼의 민낯만 남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류진우는 이미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니어 여성들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써왔던 거예요. 댄스 스타가 될 수 있다.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외로운 할머니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2억 원에 가까웠어요. 경찰관이 보여준 다른 피해자 명단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시니어 여성들이 10여 명이나 됐거든요. 누구는 3천만 원, 누구는 5천만 원, 심지어 1억 원 넘게 당한 분도 계셨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함께 계셨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류진우를 다시 보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이제는 철창 너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피고는 어떤 심정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류진우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지만 제가 느꼈던 배신감을 생각하면 동정할 마음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니어 대상 댄스 사기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다른 피해자분들은 얼굴을 가리고 피해 다니셨지만 저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한 건 제 춤이 아니라 제 통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67세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일이었나요? 늙었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제 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무대는 시작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에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류진우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꾸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류진우 같은 사람들이 노린 건 우리의 외로움이었어요. 하지만 외로움이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연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류진우 사건이 알려지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시니어 사기 예방 강연을 요청받기도 하고 용기 있는 할머니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건 이후 다른 피해자분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는데 모두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실버 리듬 아카데미라는 댄스 교실을 열기로 말이에요. 류진우에게서 되찾은 돈과 제 남은 저축을 모아서 작은 연습실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시작이었어요. 15평 남짓한 연습실에 거울 몇 장, 간단한 음향 장비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 공간이 저에게는 진짜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첫 수업날 은자와 함께 류진우 사건의 다른 피해자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 하셨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70대 할머니가 수줍게 물어보실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번엔 진짜였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춤은 경쟁이 아니라 표현이에요. 제가 그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에 의한 댄스 교실이라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시던 분,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혼자 지내시는 분,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하셨던 분들,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선옥 선생님, 여기 오면서 처음으로 웃게 됐어요. 춤추니까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류진우가 우리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 갔다면 저는 그 외로움을 연대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춤이 뭔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춤이 뭐냐고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가 그동안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에는 작은 발표회도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동안 연습한 춤을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무대는 작았지만 모든 분들의 얼굴에는 진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류진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요? 지금도 제 춤을 보고 있겠죠. 감옥 안에서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거든요. 대신 류진우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여전히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지도 않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진짜 우리 자신으로 말이죠. 지금 제 댄스 교실에는 30여 명의 시니어 분들이 다니고 계세요. 모두들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감도 생기고 웃음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67세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70세에 춤을 배우는 것도, 80세에 무대에 서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류진우는 제 꿈을 돈으로 바꾸려 했지만 결국 저는
더 큰 꿈을 얻게 됐습니다.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함께하는 꿈을 말이에요.